이번 주 과학계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사 연구진은 화성 토양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강력한 생명체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흔적은 알려진 어떤 자연적 과정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가 정말 처음으로 지구의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오해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성에서의 이 발견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는 2020년 여름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을 붉은 행성으로 보냈습니다. 이 탐사선은 오랜 세월 화성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특수 측정 장비로 무장하고 임무 준비를 마쳤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2021년 2월 18일 화성의 체제로 분화구 세저로 크레이터 지역에 착륙했습니다. 이 분화구는 과학자들이 특별히 선정한 매우 독특하고 지질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체제로는 수십억 년 전 물로 가득 찬 거대한 호수였으며 주변은 강으로 연결된 시스템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체제로 분화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옛강 삼각주로 추정되는 지역들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탐사선이 연구 경로를 따라 수집한 데이터는 이 지역이 한때 강 시스템이 형성한 퇴적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화성에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한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곳에서 채취된 퇴적층과 광물들은 물의 존재를 강력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약 35억 년 전 화성의 이 지역에서는 지구와 유사한 지질학적 과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이 물이 풍부한 크레이터와 그 주변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퍼서비어런스 임무는 수년간 화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탐사선은 지금까지 수십 개의 코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이 시료들은 지구에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측정하기 위해 채취하는 원통형 암석 시료와 유사하게 특수 장비로 추출되어 상세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료 중 하나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캐년이라 명명된 컬렉션 내 22번 코어 시료입니다. 이 시료에서 확인된 화학적 구조는 화성에서 물이 남긴 흔적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게 입증하며 일부 데이터는 이 시료가 과거 생명체 존재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얻어진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수집한 중요한 시료 중 하나는 세제로 분화구로 이어지는 고대강 삼각주 근처에 위치한 브라이트 엔젤 지층에서 채취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암석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름을 붙였지만 이 명칭들은 실제 폭포나 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암석 조각을 분류하기 위해 선택된 명칭들입니다. 바로 이 샘플 중 하나가 사파이어 캐니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에 채취된 이 시료가 지느감이라는 점은 과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느감은 과거 물과 접촉했던 환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지질학자들이 옛 강바닥에서 시료를 채취해 과거의 흐름과 화학적 과정을 규명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화성의 이 시료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료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는 최근 과학계 주요 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에 대한 강력한 증거 발견이라는 보도 내용의 근거가 된 것도 바로 이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진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첫눈에 평범해 보이는 돌들은 상세한 분석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리빈 광물 사이에 흩어져 있는 밀리미터보다 작은 결절과 화학 반응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형성된 반응 전선, 리액션 프런트 영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불규칙한 패턴을 표범 무늬, 레퍼드 스파츠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구조들에 대한 분광학적 측정 결과 특정 파장 범위인 G밴드 영역에서 뚜렷한 피크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피크는 방향족 탄소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즉,
단순히 무생물적 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기원의 유기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조직과 광물 분포가 저온 환경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화학 수업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이 반응들에서 일부 원소는 전자를 잃어 산화되고 다른 원소는 전자를 얻어 환원됩니다. 이 두 과정이 함께 산화환원 반응을 이루며 지구상에서 특히 미생물의 에너지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화성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철과 황의 환원 과정과 함께 유기 물질의 산화 과정은 미생물의 대사 활동에서 관찰되는 화학적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시료가 비비아나이트, 비비어나이트가 풍부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비아나이트는 일반적으로 부패한 유기물 근처에서 형성되는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단순히 이 물질들이 단독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미세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러한 집적 현상은 일반적으로 퇴적물이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살았던 미생물 군집이 지질학적 및 화학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화성에서 가져온 시료에서 생물학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화학적, 광물학적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구조들이 고대 미생물이 남긴 일종의 생물학적 흔적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토록 큰 제목으로 보도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성에서 생물학적 기원 가능성이 이토록 강력하게 보이는 화학적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화학적 구조들은 오직 생명 덕분에만 형성되는 것일까? 비생물적, 즉 완전히 무생물적인 과정들은 이를 만들 수 없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매우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발견된 생명체 흔적에 대한 설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만큼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주장이 존재합니다. 일부 증거들이 모여 고대 미생물 생명의 화학적 흔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처럼 이것도 검증되어야 합니다. 과학사는 이미 귀에 생소한 수많은 주장들이 제기된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주장도 나오고 때로는 완전히 반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과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허가설, 즉 널 하이파서시스입니다. 과학적 접근의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긍정적인 주장을 제기한다면 먼저 그 주장의 정반대를 진실로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이 반대 주장, 즉 무효 가설을 반증하려고 시도합니다. 반증에 성공하면 처음에 긍정적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증하지 못하면 적어도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고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쉽게 속이는 대상은 안타깝게도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과학적 방법의 첫 번째 원칙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무엇을 하든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일상적인 예로 생각해보자. 레몬이 암에 좋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반대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레몬은 암에 좋지 않다. 그런 다음이 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된다. 이는 모든 주장을 선입견 없이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자연 법칙들도 처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무시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이 설정되고 그 가설을 반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절반에게는 레몬을 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만약 레몬을 받은 그룹에서 유의미한 개선 차이가 관찰된다면 레몬은 암에 좋지 않다는 가설이 반증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레몬의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차이가 없다면
기무가설이 반증되지 않았으므로 긍정적 주장은 타당성을 잃고 해당 물질의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방법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긍정적 주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대가는 치중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절차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치료법을 좇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비과학적 주장이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설 없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추론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옳은 주장이 있다면 이를 발견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과학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과학적 방법론에 맞설 수 있는 어떤 대안적 접근법도 이처럼 견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을 열어 살펴보면 89명의 과학자가 서명한 이 논문이 얻어진 발견들이 미생물 생명체 외에 어떤 지질학적 및 화학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꼼꼼히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처음 받아들인 것은 빈 가설입니다. 이 흔적들은 생명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비생물학적 과정들이 이러한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수행된 평가들은 화성의 현재 조건과 퍼시비어런스가 측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들로 알려진 어떤 비생물학적 메커니즘도 이 광물 배열을 이토록 성공적으로 형성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습니다. 방정식에서 미생물학적 과정만을 제외하면 설명이 어려워지지만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순간 동일한 패턴이 예상대로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의 흥분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은 우리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발견들은 화성에서 고대 생명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유형의 발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특이해 보이는 화학적 구조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하나씩 검토해 나가면서 비생물학적 선택지 중 어느 것도 관찰된 패턴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생명 흔적 가능성은 직접 발견된 것이 아니라 남은 가능성들 속에서 생물학적 설명이 가장 강력한 선택지로 남으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우리는 화성이 수십억 년 동안 겪어온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학적 모델 외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화학적 메커니즘이 과거에 이러한 패턴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려진 일부 비생물학적 가능성들조차 아직 모두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된 장비들은 지구상의 실험실만큼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화성 샘플 귀환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임무에 필요한 예산이 승인된다면 퍼시비어런스가 수집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 훨씬 더 상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석을 통해 현재 알려진 비생물학적 과정 중 일부가 입증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발견이 평범한 화학적 설명으로 반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나사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샘플들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은 오랜 기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과학의 미래가 경제적, 정치적 결정에 좌우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는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얻어진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화성에서 미세화석과 유사한 명확한 잔해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도에서 주장된 것처럼 고대 세포의 형태학적 흔적이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화성에 분명히 생명체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발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한 연구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때때로 주장을 과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19세기 말 화성의 선들이 인공운하라는 생각이 어떻게 급속히 퍼졌는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사한 성급함이 관찰됩니다.
당시 관측 결과는 광학적 착각의 잘못된 해석과 결합되어 화성에서 진화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주장으로 변모했으며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이 주장들이 허구임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 언론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부풀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손에 있는 데이터를 신중히 검토하고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것을 요구한다. 화성에서의 발견들이 진정으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올바르게 평가될 때이다. 과학에서 큰 돌파구는 대부분 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화성 표면에서 우리에게 눈짓하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더라도 진보는 거의 항상 작지만 영향력 큰 단계들이 서서히 쌓여 이루어진다. 과학사의 리듬은 항상 이처럼 진행되어 왔다. 각 발견은 다음 발견의 길을 열어주며 결국 거대한 그림이 드러난다. 화성에서 온 최근 신호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나란히 놓아보면 이토록 강력한 신호들이 결국 생물학과 완전히 무관한 설명으로 기결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성급한 결론은 옳지 않습니다. 건전한 접근법은 현재의 증거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의 흔적을 냉정하게 추적하며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단서를 주에 깊게 읽어내는 것. 보편적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흥부는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 이 연구들이 어디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과학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발견에서 다시 만나요.